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텅 빈 거실에 정혜숙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맞다. 당신은 이제. 애숙은 스스로에게 한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입에서 먼저 남편을 찾는 말이 튀어나왔다. 49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의 절반이 증발해버리는 일이었다. 아침 7시. 애숙은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상을 차렸다가 멈칫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남편 것이었을 그릇을 다시 찬장에 넣었다.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뜨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경석이었다. 애숙의 얼굴에 잠시 희색이 돌았다. 요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 여보세요, 경석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어딘가 딱딱했다. 애숙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럼 엄마가 잘 지내지. 너는? 며느리랑 애들은? 다 잘 있어요. 그게, 어머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모시고 갈 데가 있어서요. 응? 어디? 가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애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경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결연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애숙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아래층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아이와 제잘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생기 넘치는 그 광경이 애숙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도 저랬었는데. 경석이와 선우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내보내고 밤늦게까지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던 그때.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웠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이였는데. 애숙은 중얼거리며 시든 꽃잎을 떼어냈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경로당에 잠깐 나갔다가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갔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큰아들 경석이는 대기업 중간관리자로 야근이 잦았고 막내딸 선우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자신의 일도 벅차 보였다. 애숙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 잘 지낸다, 건강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애숙은 종종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자식들이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금요일 저녁 애숙은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정리했다. 남편의 양복 몇 벌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재킷 소매를 쓰다듬었다. 희미한 남편의 체취가 아직도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경석이가 내일날 어디 데려간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애숙은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이런 독백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애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경석이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왜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걸까? 혹시 자신에게 큰 병이라도 생긴 걸 알게 된 건 아닐까? 새벽 4시, 애숙은 결국 일어나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불야성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애숙은 점점 더 그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9시 50분. 애숙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에서 예전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경석이었다. 애숙은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경석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마치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그래, 가자. 그런데 어디 가는 거니? 차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말이 없는 경석의 옆모습을 보며 애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차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경석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골든 리조트 실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버타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실버타운? 네. 요즘 최고급 시설로 소문난 곳이에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번 둘러보려고요. 애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결국 날 버리려는 거구나. 애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석도 침묵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애숙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 아픈 경석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을 뛰어가던 날.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던 날. 경석이의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내가 가장이다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애숙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한적한 교회 풍경이 펼쳐졌다. 1시간쯤 달렸을까? 저 멀리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가 골든 리조트입니다. 경석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애숙에게 그 건물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름다운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골든 리조트의 정문 앞에 차가 멈춰섰다. 애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은 유럽풍 외관을 자랑했고 넓은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과 분수대가 있었다. 어머니, 내리세요. 경석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애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입구에는 웰컴 투 골든 리조트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애숙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흘렸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로비 한편에는 안락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오경석 고객님 맞으시죠? 예약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네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태도는 공손했다. 애숙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가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직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과 산책로가 보였다.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넓은 공간에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다. 뷔페식으로 운영된다는 설명과 함께 여직원은 샘플 메뉴판을 보여주었다. 한식, 양식, 일식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매일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의료실이었다. 현대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합니다.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 가능하고 주 2회 협력병원 의사 선생님의 왕진도 있습니다. 경석이 물었다. 혈압이나 혈당 체크 같은 건 언제든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면 매일 아침 체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애숙은 아무 말 없이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헬스장, 수영장, 도서실, 영화 감상실까지 웬만한 문화센터 부럽지 않은 시설들이었다. 그리고 이쪽이 문화 프로그램실입니다. 넓은 공간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수묵화실, 서예실, 요가실, 노래교실. 각 방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묵화실을 지나칠 때였다. 한 할머니가 붓을 들고 종이에 난초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애숙과 눈이 마주치자 따뜻하게 웃었다. 새로 오시나 봐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울 줄 몰랐어요. 애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직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은 주 5회 운영되고 모두 전문 강사님들이 진행하십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개인 거주실이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 구조의 공간이 나타났다. 침대, 옷장, 작은 소파와 TV, 그리고 독립된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평수는 약 15평 정도 됩니다. 개인 물품을 가져오셔서 자유롭게 꾸미실 수 있어요. 침구류와 기본 가전제품은 모두 제공되고요.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애숙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산책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평화로워 보였다. 어머니, 어때요? 경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애숙은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상담 테이블에 앉았다. 중년의 남자 상담사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골든 리조트는 3년 전 문을 열었고 현재 120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평균 만족도는 95% 이상이고요. 경석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보증금 8천만 원, 월 관리비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사, 의료 서비스, 모든 문화 프로그램, 24시간 관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애숙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그런 큰 돈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경석아, 그건 너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경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애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하지만 그 의젓함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애숙은 알 수 없었다.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매일 챙겨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경석의 말에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오십니다. 자녀분들께서 효도하고 싶으셔도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곳이 필요한 거고요.
효도. 애숙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이게 정말 효도일까? 아니면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까? 어머님, 일주일 체험 입주도 가능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사의 제안에 경석이 바로 반응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어머니, 일주일만 여기서 지내보세요. 불편하시면 그만두면 되니까요. 애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경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알았다. 애숙의 대답에 경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 모습을 보며 애숙의 가슴은 더욱 먹먹해졌다. 자식이 자신을 떠나보내는 게 이렇게 안도하는 일이 되다니.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무렵의 리조트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정원의 조명이 켜지고 건물 외벽도 은은하게 빛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숙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저는 강명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명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애숙은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 여기 정말 좋나요? 좋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 오니까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생기고 제 인생의 제이맛 같아요. 명희의 말에 애숙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차에 타기 전 애숙은 리조트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경석의 물음에 애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애숙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애숙은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애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큰일 났어요. 경석이가 날 시설에 보내려고 해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근데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정말 나쁜 곳인지 아니면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인지.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애숙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결심했다. 일주일만 해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일주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애숙은 골든 리조트 입주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석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경석아, 엄마가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애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 걱정을 끼친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목요일 오후 애숙은 집 근처 경로당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애숙이 언니,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아이고, 그냥 별일 없어. 하지만 애숙은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왠지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볼 것 같았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요새 신문에 나오더라고. 실버타운에서 노인들 방치했다가 큰일 난 거.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데를 가요. 애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맞아.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막대한데. 우리 조카 친구 어머니도 그런 데 갔다가 6개월 만에 나왔다더라. 역시 자식들이 직접 모셔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식 손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애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화투를 던지고 일어섰다. 미안,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골든 리조트의 좋은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가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맴돌았다. 내가 정말 거기 가야 하나? 애숙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30년을 산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이곳,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한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게 두려웠다. 그날 밤 애숙은 경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석아,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니, 엄마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근데 말이야,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 엄마는 여기서 죽고 싶어? 전화 너머로 경석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걱정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저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래도 내일 한 번만 더 가보시죠. 제발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애숙은 핸드폰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을 위해 자식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금요일 오전 경석이 다시 애숙을 데리러 왔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애숙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을 수 있었다. 차 안에서 경석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직접 입주민분들과 얘기도 나눠보세요.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골든 리조트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직원이 아닌 입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저번에 만났던 강명이었다. 그녀는 애숙의 손을 꼭 잡았다. 결정하러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이곳 구석구석 다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거든요. 명희의 안내로 리조트 곳곳을 둘러보았다. 정원을 산책하며 명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다들 바빠서요. 처음 3년은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애숙은 명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이 어려 있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TV만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TV 보고 가끔 아들들이 오면 반가운 것도 잠깐 30분도 안 돼서 가더라고요.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애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여기를 소개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죠. 날 버리려고 싶었으니까. 근데 일주일 체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여기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됐거든요. 명희는 수묵화실을 가리켰다. 저기서 그림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73년 인생에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그림으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명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애숙은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수다 떨고 혼자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저는 여기가 감옥 같다고 생각했어요. 애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감옥은 밖에 있었어요. 텅 빈 집, 울리지 않는 전화, 오지 않는 손님. 그게 진짜 감옥이었죠. 명희의 말이 애숙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여기선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물론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애숙은 명희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정애숙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명희의 질문에 애숙은 답하지 못했다.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도,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고 제 선택에 후회 없어요. 명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제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명희의 소개로 몇몇 입주민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모두 70대 전후의 여성들이었다. 반가워요. 저는 박영자예요. 저는 이순덕이고요. 김미숙입니다.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평생 살림만 하다 보니 제 친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친구, 아들 친구 엄마, 며느리 친구 시어머니. 전부 누군가의 누군가였지. 나로 산 적이 없었어요. 여기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정혜숙 씨도 빨리 오세요. 우리 팀에 한 명 더 필요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애숙은 그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명희가 애숙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방 안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진들, 화분들, 그리고 명희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여기가 제 작은 천국이에요. 명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애숙은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명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정혜숙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혼자 계시면 행복하세요? 애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명희가 다시 물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나요? 전화 자주 하나요? 같이 웃을 일이 많나요? 애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명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혼자 외로움을 참으면서 사는 게 자식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행복을 여기서 찾으면 안 되나요? 애숙은 고개를 숙였다. 명희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와보세요. 안 맞으면 나가면 돼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삶은 가능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애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결정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 볼게요. 당신도 그러길 바랄 것 같아서. 애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어쩌면 명희의 말처럼 이게 제이막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애숙은 경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석아, 엄마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경석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애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 두려웠지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입주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애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30년을 산 집의 물건들을 15평 공간에 맞춰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였다. 애숙은 남편이 즐겨 입던 니트를 꺼내 얼굴에 묻었다. 이제는 희미해진 남편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옷은 못 가져가겠어요. 애숙은 남편의 옷들을 정리해 기부하기로 했다. 떠나보내는 일이 또 하나 늘었다. 거실에 가족 사진들을 내렸다. 경석이의 돌사진, 선호의 결혼식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금혼식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애숙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다. 부엌에서는 식기들을 정리했다. 명절 때 쓰던 큰 접시들, 손님 접대용 찻잔 세트.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것들이었다. 애숙의 손이 멈췄다. 내 인생이 이 박스 몇 개에 담기는구나. 토요일 오후 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애숙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할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싫어요. 할미 여기 있어요. 5살 손녀 지우의 울음에 애숙의 마음도 무너졌다. 하지만 꾹 참았다. 지우야, 할미 새 집에 놀러와. 거기 예쁜 정원도 있고 그네도 있어. 선우가 짐을 싸는 애숙을 도우며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오빠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결정한 거야. 근데 엄마, 거기서 외롭지 않으세요? 애숙은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야, 엄마는 여기서도 외로웠어. 너희들 바쁜 거 아니까 엄마는 그냥 혼자 있었어. 근데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대. 엄마가 덜 외로울 것 같아. 선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아니야. 넌 내 삶이 있잖아.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아보려고. 저녁에는 경석이 가족과 선우 가족이 모두 모여 애숙을 위한 작은 환송회를 열었다. 애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시켜서 함께 먹었다. 어머니, 거기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며느리 수진의 말에 애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자주 오지 마. 너희도 바쁜데.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이제 그곳 생활에 적응해야 하니까. 너희 걱정하느라 정신없으면 적응을 못해. 애숙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 자식들이 돌아가고 애숙은 홀로 빈집에 앉아 있었다. 30년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떠난다는 실감이 났다. 애숙은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거실아, 고마웠어. 여기서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는지. 부엌가, 수고했어. 매일 밥 해주느라. 안방아, 여기서 여보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이제 안녕. 마지막 밤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실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박스 10개, 작은 가구 몇 점. 경석이 차를 몰고 왔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차에 타기 전 애숙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3층 창문에서 30년을 살았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살지 않을 것이다. 안녕. 애숙은 작게 중얼거리고 차에 올랐다. 골든 리조트에 도착하자 명의를 비롯한 몇몇 입주민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숙 씨, 환영합니다. 명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애숙은 그 모습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명희 씨, 오셨네요. 우리 이제 이웃이에요. 입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서류에 사인하고 출입 카드를 받고 방 열쇠를 받았다. 어머님 405호실입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다.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405 문을 열자 깔끔한 방이 나타났다. 이사 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애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 제가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경서가. 엄마 혼자 할게. 너도 바쁠 텐데 어서 가. 그럼. 어머니, 편찮으시면 꼭 연락하세요. 경석이 나가고 애숙은 홀로 방에 남았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 모든 게 어색했다. 박스를 열어 짐을 풀기 시작했다. 사진들을 벽에 걸고 옷들을 옷장에 넣고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조금씩 방이 자신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놓았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에 애숙은 문을 열었다. 명희였다. 다 정리하셨어요? 와, 벌써 많이 하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같이 가요. 첫날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명희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이미 많은 입주민들로 북적였다. 명희의 안내로 한 테이블에 앉아 어제 만났던 분들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정혜숙 씨,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여기 생선찜 정말 맛있어요. 따뜻한 환대에 애숙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뷔페에서 음식을 담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어때요? 여기 음식 괜찮죠? 응, 좋네요. 식사를 마치고 명희가 애숙을 산책로로 데려갔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매일 저녁 산책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다른 입주민들도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혜숙 씨, 첫날이 어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낯설어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명희의 말에 애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새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애숙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문득 집이 그리웠다. 30년을 산 그 공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곳.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경계를 넘어왔다. 이제 이곳이 애숙의 세계였다. 새벽 4시, 애숙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정원에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잘 될 거야. 명희 말처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애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경계를 넘었다. 이제 남은 건 적응뿐이었다. 입주 첫 주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애숙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뷔페식 식단은 다양했고 맛도 좋았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처럼 매일 메뉴가 바뀌었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풍성했다. 명희와 함께 수묵화 강좌에 등록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전문 화가 출신이라는 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붓을 잡았다. 애숙은 처음 붓을 잡아봤지만 신기하게도 재미있었다. 정혜숙 씨 소질 있으시네요. 붙잡는 자세가 좋아요. 김 선생님의 칭찬에 애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70이 넘어서 받는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오후에는 명상 수업에 참여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평생 바쁘게만 살아온 애숙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했다. 명희, 영자, 순떡, 미숙. 4명의 친구는 애숙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정혜숙 씨, 우리 내일 영화 볼 건데 같이 갈래요? 리조트에 영화관이 있어요? 응, 작은 상영관인데 매주 수요일에 영화 틀어줘요. 이번 주는 클래식 영화래요. 애숙의 하루는 이렇게 채워졌다. 외롭지 않았다. 할 일도 많았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경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걱정 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애숙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변화는 3개월째부터 시작됐다. 어느 화요일 아침 식당에 가보니 뷔페 테이블이 예전만 못했다. 과일 종류가 줄었고 반찬 가짓수도 감소했다. 오늘 메뉴 왜 이래?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순덕이 말했다. 요즘 계속 이래요. 처음엔 메뉴가 다양했는데 물어봐야겠어요. 명희가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메뉴가 왜 줄었어요? 아, 계절 식재료 수급 문제로 일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직원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메뉴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해졌다. 신선한 생선은 사라지고 냉동식품이 늘었다. 과일은 제철 과일에서 값싼 과일로 바뀌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미숙이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다들 참았다.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밥은 먹을 만했으니까. 더 큰 문제는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목요일 수묵화 수업 시간, 애숙과 명희는 교실에 갔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젊은 여직원이 나타났다. 오늘 김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수업은 취소입니다. 네,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망한 입주민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다. 명희가 직원에게 물었다. 다음 주에는 확실히 수업하는 거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수업은 취소됐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한 달 동안 수묵화 수업은 2번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영자가 화를 냈다. 애숙도 실망스러웠다. 수묵화 수업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 일주일이 허전했다. 명상 수업도 비슷했다. 전문 강사 대신 직원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러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순덕이 항의했지만 직원은 일시적인 조치라는 말만 반복했다. 체육관의 운동기구들도 문제가 생겼다. 러닝머신 2대 중 1대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 언제 고치나요? 부품 주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결국 입주민들은 남은 1대를 두고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다. 처음에는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던 직원들이 점점 무표정해졌다.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질문을 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기요, 방 전구가 나갔는데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애숙이 프런트에 요청했다. 네,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구는 교체되지 않았다. 애숙이 다시 물어보자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처리 중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리세요. 애숙은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다. 별일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가장 큰 충격은 의료실 사건이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 6층에 사는 김태준 할아버지가 갑자기 흉통을 호소했다. 같은 층 입주민이 급히 의료실에 연락했다. 여보세요. 6층 김태준 씨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당직 간호사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라고요? 24시간 의료진 상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의료진은 오지 않았다. 결국 입주민들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김태준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입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24시간 의료진 상주가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온 건데. 만약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불안감이 리조트 전체에 퍼졌다. 애숙도 마찬가지였다. 밤에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며칠 후 입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3개월이랑 너무 달라요. 맞아요. 음식도 프로그램도 직원 태도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 해요. 명희가 대표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애숙도 함께 갔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관리자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식단질이 떨어졌어요. 문화 프로그램도 자주 취소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김태준 씨 응급 상황 때 의료진이 없었잖아요. 관리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개선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벌써 1달 넘게 일해요.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신가요? 차가운 태도에 명희와 애숙은 할 말을 잃었다. 사무실을 나오며 명희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애숙도 씁쓸했다. 처음의 친절함은 어디로 갔을까? 계약금을 받고 나니 태도가 바뀐 걸까? 그날 저녁 애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애숙은 말하고 싶었다. 이곳이 처음과 다르다고, 실망스럽다고.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애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이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애숙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계약금만 받으면 된다니까. 서비스 품질은 좀 낮춰도 돼. 어차피 노인분들 별로 불평 안 하시잖아. 맞아요. 처음 3개월만 잘해주면 나중엔 익숙해져서 그냥 지내시더라고. 직원들의 대화였다. 애숙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랬구나. 우리는 그저 돈벌이였구나. 애숙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이곳이 사실은 또 다른 버림받음의 현장이었다. 그날 밤 애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태준 할아버지 사건 이후 리조트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입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다. 애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다. 이곳이 천국 같다고 생각했던 게 불과 2달 전이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애숙은 명희의 방을 찾아갔다. 명희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희 씨, 애숙 씨 앉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1년 먼저 여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네.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천국 같았죠. 근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냥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년이니까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명희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근데 애숙 씨가 오시고 나서 애숙 씨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애숙은 명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죠. 그날 저녁 몇몇 입주민들이 명희의 방에 모였다. 영자, 순떡, 미숙, 그리고 김태준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만약 정말 심장마비였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다. 애숙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 볼까요? 명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하나씩 문제점을 말하기 시작했다. 식단질 저하. 처음엔 신선한 재료였는데 지금은 냉동식품 투성이에요. 문화 프로그램 잦은 취소. 한 달에 절반도 안 열려요. 운동기구 고장 방치. 석 달째 수리 안 해요. 의료진 부재. 24시간 상주한다더니 밤에는 아무도 없어요. 직원들 불친절. 처음엔 그렇게 웃으면서 친절하더니 지금은.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애숙이 그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돈 내고 받기로 한 서비스들이고요. 미숙이 물었다. 그럼 계약서를 근거로 정식으로 항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증거예요. 명희가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일시적이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그럼 기록을 남깁시다. 매일매일 뭐가 문제인지. 좋은 생각이에요. 애숙이 동의했다. 그날부터 입주민들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애숙은 매일 식단을 사진으로 찍었다. 3개월 전 사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했다. 과일 종류가 5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고 반찬 가짓수도 8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명희는 문화 프로그램 일정표를 모았다. 계약서에는 주 5회 전문 강사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8회 정도만 진행됐다. 영자는 고장난 시설물들을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기록했다. 러닝머신, 탁구대, 온수 시스템, 심지어 복도 조명까지. 수리 요청을 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 기록이었다. 김태준 할아버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 흉통이 시작된 시각, 의료실에 연락한 시각, 119에 신고한 시각, 응급실 도착 시각. 모든 게 증거였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으던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7층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가 복도에서 넘어졌다. 바닥이 미끄러웠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야 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요즘 청소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박정희 할머니의 딸이 화를 내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느 날 애숙은 복도에서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됐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본사에서 지시 내려왔어요. 운영비 20% 절감하래요. 헐, 어떡해요? 지금도 빡빡한데. 식재료비 줄이고 강사비 줄이고 인건비도 줄여야죠. 어차피 노인분들 크게 불만 안 가지시잖아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어때요? 계약금은 이미 받았는데.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 하니까 못 나가실 거예요. 애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위약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이었다. 8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들어왔고 나가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다. 리조트 측은 그걸 알고 있었다. 애숙은 급히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희 씨, 지금 제 방으로 와주세요. 급해요. 10분 후 명희가 도착했다. 애숙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위약금이요? 계약서 봤어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급히 계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사이에서 그들은 찾아냈다. 제15조. 입주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명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30%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명희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해요? 아니에요. 애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위약금을 내요? 계약 위반은 저쪽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명희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계약 위반은 리조트 측이에요. 우리는 정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날 입주민 비상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20명 넘게 모였다. 다들 리조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명희가 설명을 시작했다. 리조트 측은 여러 조항을 위반했어요. 식사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공하지 않았죠. 영자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사진, 녹음, 기록들. 이걸로 계약 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큰 업체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순 없어요. 애숙이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여기 올 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 돈만 받고. 애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애숙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순덕이 외쳤다. 맞아요. 우리 끝까지 싸워요. 같이 해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그날 밤 그들은 골든 리조트 입주민 권익보호 모임을 결성했다. 대표는 명희, 부대표는 애숙이 맡았다. 며칠 후
명희와 애숙은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증거 자료 뭉치를 들고 상담 요청합니다. 관리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명희가 서류를 펼쳤다. 계약 위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식단 서비스 미이행, 의료 서비스 부재, 문화 프로그램 잦은 취소, 시설 수리 지연.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증거도 있습니다. 사진, 녹음, 의료 기록. 모두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숙이 덧붙였다. 계약서 19조를 보세요. 시설 측의 계약 위반 시 입주민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관리자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황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이건 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의하세요. 우리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오며 명희가 속삭였다. 애숙 씨,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맞아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관리자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렸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입주민들이 증거를 모아서. 애숙과 명희는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중심부에 도달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관리사무소 방문 이후 리조트 측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다. 직원들은 입주민들을 보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한동안 방치됐던 런닝머신도 갑자기 수리됐다. 뭔가 이상해요. 영자가 말했다.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명희와 애숙은 그 변화를 경계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사로부터 정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 애숙이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본사 절차가 있어서요. 애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시간을 끄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막내딸 선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서연이 생일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애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손녀 서연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케이크는 엄마가 사갈게. 엄마, 진짜요?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애숙은 달력에 표시를 했다. 토요일 오후 3시.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목요일 오후 애숙은 외출 신청서를 작성하러 프런트에 갔다. 토요일 오후에 외출하려고요.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한데요. 토요일은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전체 입주민 건강검진 날이에요. 필수 참여 항목이라서요. 애숙은 당황했다. 건강검진이요? 그런 공지 못 받았는데요. 공지문이 각 방에 배포됐을 텐데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꼭 그날이어야 하나요? 저희 손녀 생일이라서. 직원은 규정집을 펼쳐 보였다. 여기 보시면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 참여 사항이에요. 불참 시에는.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규정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애숙은 황당했다. 제가 외출 한 번 하는 게 규정 위반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요. 애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방으로 돌아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여기 건강검진이 있대. 필수래. 전화 너머로 선우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서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엄마도 가고 싶어. 근데 규정이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서연이한테 할머니 못 온다고 말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애숙은 핸드폰을 꽉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손녀의 생일에 가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혈압만 재고 끝났다.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절차였다. 이게 건강검진이에요? 미숙이 항의했지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진이 끝나고 오후가 됐다. 애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지금쯤 선원의 집에서는 생일 파티가 한창일 것이다. 서연이가 케이크 촛불을 끄고 선물을 뜯고 웃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 없이 애숙의 핸드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는 서연이.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애숙은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왜 안 와? 라는 물음이 서연이의 눈에 담겨 있었다. 애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그날 밤 애숙은 복도를 걷다가 또다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이번에는 관리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입주민들이 증거를 모아서 항의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지시 내려왔어요. 뭐래요? 외출 규정 강화하래요. 입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변호사나 소비자원 같은데 상담받는 걸 막으래요. 아, 그래서 갑자기 건강검진 일정을 토요일로 잡은 거군요. 맞아요. 가족 모임이나 외출 핑계로 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게 가능해요?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뭐 어때요? 계약서 어디에도 외출 자유가 보장된다고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재량이에요. 애숙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고의였다. 손녀 생일에 못 가게 한 것도 건강검진 일정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입주민들이 밖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가두려는. 애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급히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희 씨, 지금 제 방으로 와주세요. 10분 후 명희가 도착했다. 애숙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럼 우리를 가둔 거예요? 네. 외부와 연락 못하게.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애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명희 씨, 우리 나가요. 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위약금도 있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애숙의 눈빛은 확고했다. 제가 손녀 생일도 못 간 게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명희가 애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저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일요일 입주민 비상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30명이 넘게 모였다. 애숙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손녀 생일에 가지 못했어요. 단 한 번의 외출도 허락받지 못했죠.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가둬두려는 거예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도움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애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싸워요.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까지.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위약금은요? 위약금 안 내고 나갈 거예요. 계약 위반은 저쪽이 했으니까요. 명의가 증거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우리한테는 이미 증거가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용기예요. 끝까지 싸울 용기.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다. 저도 동참할게요. 제 아들이 변호사예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도 손을 들었다. 저도요. 저희 며느리가 소비자 단체에서 일해요.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모였다. 같이 해요. 우리 끝까지 싸워요. 애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외로움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애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엄마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응원해주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애숙은 그 미소에서 힘을 얻었다. 월요일 아침 애숙과 명희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10명의 입주민이 함께했다. 답변 받으러 왔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본사에서 2주가 지났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애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중으로 답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소비자원 신고, 언론 제보, 그리고 집단 소송. 우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그건. 오늘 오후 5시까지 답변 주세요. 입주민들은 일제히 돌아섰다. 관리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명희가 속삭였다. 애숙 씨, 떨려요. 진짜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애숙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가장 큰 시련을 넘어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오후 4시 30분. 애숙과 명희는 명희의 방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5시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정말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숙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4시 50분.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였다. 여보세요? 강명희님, 관리사무소입니다. 지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사 담당자분이 오셨습니다. 명희와 애숙은 눈을 마주봤다. 드디어였다. 지금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른 입주민들에게 연락했다. 10분 후 15명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든 리조트 본사 고객 지원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애숙이 먼저 말했다. 답변 들으러 왔습니다. 김 팀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했고요.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명희가 끼어들었다. 김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식단 품질 향상, 문화 프로그램 정상화, 의료진 24시간 배치. 언제까지요? 한 달 안에 모두 정상화하겠습니다. 애숙이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김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이번엔 진심입니다. 서면 약속서도 드리겠습니다. 서면 약속서요? 네. 개선 사항과 이행 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애숙과 명희는 잠시 밖으로 나가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요? 명희가 물었다. 애숙은 고민에 빠졌다. 한 달,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요? 하지만 또 속이면요? 그럼 그때는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위약금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약속받았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건이 있습니다. 애숙이 말했다. 첫째,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사 직인을 찍어주세요. 둘째,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우리가 매주 점검하고 기록할 권리를 주세요. 셋째, 만약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과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세요.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식 합의서가 작성됐다. 골든 리조트 본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였다. 애숙과 명희는 그 문서를 받아들며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변화가 시작됐다. 식단이 개선됐다. 신선한 생선이 다시 나왔고 과일 종류도 늘었다. 반찬 가짓수도 예전처럼 돌아왔다. 문화 프로그램도 정상화됐다. 김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고 수묵화 수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의료실에도 24시간 간호사가 배치됐다. 야간 당직 근무표가 게시판에 붙었다. 고장났던 시설물들도 하나씩 수리됐다. 탁구대, 온수 시스템, 복도 조명. 진짜 달라졌어요. 영자가 감탄했다.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러니까 살만하네요. 하지만 애숙과 명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매주 점검표를 작성하며 변화를 기록했다. 2주째, 3주째. 개선 상태가 유지됐다. 입주민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애숙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약속 기한이었다. 김 팀장이 다시 방문했다. 입주민 여러분, 한 달간의 개선 기간이 끝났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입주민 대표들이 모였다. 애숙이 점검표를 펼쳐 보였다. 식단, 프로그램, 의료, 시설 모두 약속대로 이행됐습니다. 김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입주민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애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새벽 2시. 애숙은 복도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방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요. 애숙은 급히 의료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리기만 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럴 수가. 애숙은 다시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4층에 응급 환자가 있어요. 의료진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뭐라고요? 24시간 배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화장실에. 곧 올라가겠습니다. 애숙은 전화를 끊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순자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새벽 4시 애숙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희 씨, 또 시작됐어요. 네. 의료진 없었어요. 한 달 동안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또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명희는 말문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보니 다시 메뉴가 줄어 있었다. 과일이 사라지고
반찬도 예전처럼 단순해졌다. 이게 뭐예요? 영자가 항의하자 직원이 대답했다. 개선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 운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 운영이요? 한 달 전이 비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묵화 수업도 다시 취소됐다. 김 선생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애숙은 모든 걸 깨달았다. 한 달은 쉬었다. 입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날 저녁 긴급 모임이 열렸다. 입주민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한 달만 좋은 척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건 사기예요. 애숙이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우습게 봐요. 명희가 거들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어요. 합의서 기억하세요? 약속 불이행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우리 나가는 거예요? 애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이제 탈출할 시간이에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약속 불이행 증거. 애숙이 미소 지었다.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 사건, 식단 변화, 프로그램 취소. 모두 기록했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명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합의서가 있어요. 본사 직인이 찍힌.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입주민들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었다. 언제 나갈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애숙이 대답했다. 준비가 끝나면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2주. 2주면 충분해요. 그날부터 입주민들은 본격적으로 탈출을 준비했다. 애숙은 매일 식단을 사진으로 찍었다. 합의서에 명시된 메뉴와 실제 제공된 메뉴를 비교표로 만들었다. 명희는 프로그램 취소 일지를 작성했다.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왜 취소됐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영자는 시설물 고장 현황을 사진으로 남겼다. 다시 고장난 러닝머신, 수리되지 않은 온수 시스템. 김태준 할아버지는 의료 서비스 부재 사례를 모았다. 이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야간에 의료진을 찾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입주민들에게서 수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증거가 쌓여갔다. 한 할머니의 아들인 변호사가 방문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요.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희망이 돌아왔다. 2주째 되던 금요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증거 자료 뭉치, 변호사 의견서, 합의서 사본. 애숙과 명희는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거예요.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20명이 넘는 입주민이 손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가요.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 애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일이에요. 드디어 여기서 나가요. 무섭지만 용기가 생겼어요. 명희 씨랑 다른 분들이 함께 하니까. 애숙은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얻은 건 용기와 우정이에요. 이게 제일 큰 보상인 것 같아요. 돈보다 시설보다 중요한.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다. 탈출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애숙은 옷장 앞에 섰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남편 제사 때 입던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 재킷에 깔끔한 회색 바지.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비쳤다.
오늘은 정혜숙이 아니라 전사야. 애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명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준비됐어요? 로비에서 만나요. 곧 내려갈게요. 애숙은 증거 자료가 든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이미 몇몇 입주민이 나와 있었다. 모두 평소와 다른 단정한 차림이었다. 애숙 씨, 영자가 손을 흔들었다. 순덕과 미숙도 함께였다. 같이 가요.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입주민이 모여 있었다. 명희가 애숙을 보고 미소 지었다. 멋져요, 애숙 씨. 명희 씨도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입주민들은 일제히 관리사무소를 향해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행진 같았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리자가 황급히 일어섰다. 이게 무슨... 애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계약 해지 통보하러 왔습니다. 계약 해지요? 네. 합의서 기억하시죠? 약속 불이행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명희가 증거 자료를 책상 위에 쏟아냈다. 사진들, 기록들, 녹음 파일들. 이게 증거예요. 식단 품질 저하, 문화 프로그램 잦은 취소, 의료진 부재, 시설 관리 소홀.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위반했어요. 관리자는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애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2주 동안 매일 기록했어요. 식단은 13일 중 11일이 합의서 기준 미달이었고 프로그램은 8개 중 5개가 취소됐어요. 의료진은 야간에 3번이나 부재했고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거들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하답니다. 관리자는 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30분이 지났다. 관리자는 전화를 끊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본사에서 담당자를 보낸답니다.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애숙의 대답에 관리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정오가 되었다. 입주민들은 교대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사무실에는 항상 10명 이상이 남아 있었다. 오후 2시 김영수 팀장이 도착했다. 그와 함께 정장을 입은 여성도 함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사법무팀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애숙과 명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는 건 리조트 측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앉으시죠. 김 팀장과 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김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입주민 여러분,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애숙이 증거 자료를 그들 앞에 펼쳤다. 모두 사실이고 증거가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보더니 김 팀장과 뭔가를 속삭였다. 김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계약 해지는 과도한 처사 아닌가요?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2번 속았어요. 명희가 말했다. 처음에도 약속했고 1달 전에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깨졌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시면
경미한 하자는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시정 기회를 주셔야 해요. 애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미한 하자요? 의료진 부재로 응급 환자가 방치된 게 경미한 하자예요? 약속한 서비스를 절반도 제공하지 않은 게 경미해요? 애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예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큰 돈 들여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뭘 받았어요? 거짓말과 무시뿐이에요.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김 팀장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숙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20명의 입주민이 서명했고요. 합의서에 따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세요. 명희가 말했다. 우리도 변호사가 있어요. 이미 법적 자문을 받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김태준 할아버지의 아들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입주민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니까요. 박 변호사와 김동현 변호사의 시선이 부딪혔다. 하지만 이건 너무 급작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참았어요. 항의했고, 개선을 요구했고,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변한 건 없었어요. 애숙이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애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입주민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맞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존중해 주세요. 사무실이 입주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 팀장은 압도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3일. 애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3일 안에 답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갑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거고요. 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언론 제보는 왜요?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면 안 되나요? 명희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실버타운의 민낯 제목으로. 김 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3일. 그때까지 성에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일제히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영자가 속삭였다. 우리 이긴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애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로비에 도착하자 입주민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명희가 애숙을 꼭 껴안았다. 애숙 씨, 고마워요. 애숙 씨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애숙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세상에게 늘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이. 하지만 오늘 정혜숙은 부활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혜숙 그 자체로. 핸드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리조트에서 연락 왔는데. 선우야, 엄마가 싸우고 있어. 싸운다고요? 응. 엄마 권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전화 너머로 선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아주 괜찮아. 애숙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별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부활한 전사 정애숙.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았다. 3일이 지났다. 화요일 오전 김영수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입주민 대표님들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애숙과 명희 그리고 김동현 변호사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본사 상무라는 사람도 함께였다.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조트 운영본부 최현준 상무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본사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상무가 서류를 펼쳤다. 입주민 여러분의 주장을 일부 인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애숙이 끼어들었다. 최 상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첫째, 향후 6개월간 월 관리비 30% 할인과 서비스 대폭 개선. 둘째,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전액 환불과 위약금 면제.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명희가 물었다. 정말로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단 2주 내에 퇴소하셔야 합니다. 김동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조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애숙과 명희는 눈을 마주봤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다. 우리는 퇴소를 선택합니다. 애숙의 말에 최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퇴소 의향서에 서명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명의 입주민이 차례로 서명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쓸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일주일 후 애숙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4개월을 살았던 방. 많은 일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명희가 문을 두드렸다. 애숙 씨,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다. 2 사람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명희가 물었다. 애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명희 씨가 말했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새로운 시작은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 하게 됐네요. 2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애숙 씨, 나가면 어디서 살 거예요? 글쎄요. 원래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거기도 이젠 낯설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살아요. 네. 명희가 애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요. 이웃사촌으로. 어때요? 애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퇴소일이 다가왔다. 입주민들은 로비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모두 건강하세요.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 이긴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애숙은 한 명 한 명과 포옹했다.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었다. 경석이 차를 몰고 왔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아. 엄마 결정이야. 애숙의 단호한 말에 경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짐을 차에 싣고 애숙은 마지막으로 리조트 건물을 돌아보았다. 4개월 전 처음 왔을 때는 천국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자유를 되찾은 감옥이었다. 안녕. 애숙은 작게 중얼거리고 차에 올랐다. 명희와 함께 구한 아파트는 리조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다. 2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각 얻었다. 여기 어때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애숙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근처에 공원도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일주일 후 이사가 완료됐다. 애숙은 1층에, 명희는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차를 마셨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명희가 말했다. 애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진짜. 며칠 후 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엄마, 새집 구경하러 왔어요. 어서 와. 서연이와 지우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치? 할미 새집이야. 선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리조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자유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애숙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리조트에서의 싸움, 입주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승리.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엄마가 그냥 조용히 계시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실 줄은 엄마도 몰랐어.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그날 밤 선우 가족이 돌아가고 애숙은 명희와 마당에 앉았다. 애숙 씨, 우리 뭔가 해봐요. 뭐요?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요. 강연이나 모임 같은 거. 애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첫 강연을 했다. 제목은 노년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애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리조트에서의 경험, 싸움의 과정, 그리고 승리. 그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청중석의 노인들은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에 애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연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다른 복지관, 노인회, 심지어 대학에서도 초청이 들어왔다. 반년이 지났다. 애숙과 명희는 이제 시니어 권익 옹호 활동가로 불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석이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다. 선우 가족도 함께였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경석이 케이크를 꺼냈다.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 정혜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애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고마워, 얘들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족들과 명희, 그리고 리조트에서 함께 싸웠던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애숙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혜숙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순간.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가고 애숙과 명희만 남았다. 애숙 씨, 우리 잘 살고 있죠? 응, 아주 잘 살고 있어.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명희 씨, 고마워요. 명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됐어요. 애숙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가요. 우리의 제2막, 아니, 제3막, 제4막. 계속 써나가요. 그래요. 끝까지 함께. 다음 날 아침 애숙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고 작은 테이블을 닦았다. 명희가 2층 창문을 열고 인사했다. 애숙 씨, 좋은 아침이에요. 명희 씨도 커피 내릴게요. 내려와요.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애숙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애숙은 미소를 지었다. 72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웅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정혜숙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더 당당하게, 더 용감하게. 애숙은 남편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봤죠? 나 해냈어요. 우리 손녀들한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됐어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영웅이 됐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잘했어.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애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정혜숙의 새로운 인생도